정보를 가장 먼저 쥐는 사람이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층에 있는 인물이 시세보다 낮게, 그것도 퇴임 후 살겠다던 집을 처분한 겁니다. 언론은 정치적 해석만 쏟아냈지만 자본의 언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수천 채의 매물이 시장을 덮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에 묶인 돈과 금융시장으로 흐르는 돈, 이 거대한 분기점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초 부동산 시장에 이상한 매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분당 고급 아파트 한 채,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29억 원에 나왔는데 매도자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치권 최상층부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서민 눈높이, 논란 회피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자본시장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타이밍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석 달 앞둔 시점, 5월 9일 이후라면 같은 거래에서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억 원 차익 기준으로 유예 기간에는 3억 원대 세금이, 유예 종료 후에는 5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 셈입니다. 매도 직후 흘러나온 발언이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아파트 판도는 ETF 등 금융투자에 넣는 게 이득이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자본을 옮기라는 방향 제시, 행동으로 보여준 뒤 말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부동산은 수십 년간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통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신뢰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탈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달력을 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종부세 인상 논의, 재산세 현실화, 장기 보유 공제 축소안까지. 개별로 보면 세금 조정이지만 연결하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과거에는 규제와 완화가 번갈아 왔고 투자자들은 그 사이클을 읽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리고 끝내고 줄입니다. 되돌아올 완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달력의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중과 구조는 단순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쓸 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강남 아파트를 5억 원 차익에 판다고 치면 유예 중에는 1억 5천만 원 안팎입니다. 중과 적용되면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지는 구조. 10억 원 차익이라면 격차는 수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유예는 원래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시장이 얼어붙던 시기, 매물 잠김을 풀려고 도입됐는데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시장은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연장되겠지, 그런 기대가 퍼졌습니다. 2026년 분위기는 결이 다릅니다. 정부는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유예 논의 자체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벌어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5월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꼬입니다. 지금 팔면 세금을 아끼지만 시세보다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밑이지만 5월이 가까워지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준경은 이미 다음 타깃으로 이동 중입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택한 고가 1주택자들. 이들도 정책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인데 이 기준선을 낮추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2026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시세 20억 원짜리면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기고 초과분에 종부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30억 원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면 연간 1,000만 원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논의도 흘러나옵니다.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혜택. 이 공제율을 낮추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면 세금 덜 낸다는 공식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움직이게 만들려는 것.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보유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현금화를 유도하는 설계입니다.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부동산 자본을 흔드는지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자본 재배치의 기로에 서 있고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와 반도체 패권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수백조 원을 투입했고 중국도 자국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핵심 축이고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 40% 안팎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수천조 원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이 정책의 이면에는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자본을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동산에는 세금을 강화하면서 금융투자에는 세금을 미루는 비대칭 정책, 돈의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장 한 라인 증설에도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결국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됩니다. 부동산에 갇힌 돈은 이 순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책적 압박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리는데 구조적 변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 0.68명.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든 숫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줘야 오릅니다. 10억 원에 산 집이 15억 원이 되려면 15억 원을 낼 다음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매수자가 될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대생이 주택 구매 연령에 도달하는 2050년대. 연간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빈집은 늘고 거래는 끊겼습니다. 시세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 지역이 속출합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도권 외곽으로 결국 핵심 지역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비중 축소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그 자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주식과 배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가 줄어도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영향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 주식 투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계급 구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뉘었습니다. 자가 소유 여부가 경제적 지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형성되는 분류선은 다릅니다. 자산의 형태가 아니라 유동성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묶어둔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현금이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유세와 대출이자는 고정 지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유동성이 막혀 있으니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ETF, 배당주, 채권 등 금융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자산은 클릭 몇 번으로 현금화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고 배당 수익은 매 분기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니 한국 경제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같은 10억 원의 자산이라도 차이가 큽니다. 배당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연간 4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반면 아파트는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같은 자산 규모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흐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읽고 자산을 움직이는 실용주의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투자 세제가 유리해지면 금융자산을 늘립니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 이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개체입니다. 자산의 형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공식은 좋은 입지 아파트를 사서 오래 버티면 됐습니다. 시간이 편이었고 정책은 결국 풀렸습니다. 2026년의 환경은 그 전제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매도 결정부터 현금화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급하게 팔면 가격을 깎아야 합니다. 상장 주식이나 ETF는 단일 매도 후 이틀이면 현금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 속도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커도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연 4%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5억 원 투자 시 매달 16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분산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한국 인구 구조에 직접 연동됩니다.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면 이 구조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당장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거주 1주택은 주거 안정의 기반입니다. 문제는 자산의 80%, 90%가 부동산인 쏠린 상황입니다. 적정 비중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를 금융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던진 그 거래가 다시 떠오릅니다. 정보를 가장 빨리 쥐는 사람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자본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끌려가고 세금이 오르면 쫓기고 시장이 흔들리면 휩쓸립니다. 판을 읽지 못하면 누군가의 수에 따라 움직이는 말이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압박하는 이유, 금융 투자를 유도하는 이유, 세금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국가 차원의 자본 재배치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건 파도에 맞서 수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있는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며칠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안하다면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5월 9일 이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평생 일해본 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 세상에 죄 짓는 느낌이었다는 발언. 이건 감성적 수사가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을 리셋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인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헐값에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은 무조건 버티면 오른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배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유익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